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군사 전문가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 교수님은 직접 우크라이나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신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청나게 날씨가 무더운데 그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밤에 너무 열대야가 심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죠. 저도 그렇습니다. 금 박사님 이번에 아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좋은 책을 발간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신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사실은 금 박사님 책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재빠르게 그 교보문고에서 한 권 구입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아마 한국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책 중에 이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수록해 놓은 책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데이터라든지 지도라든지 현지 사진들도 이 책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백과사전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2022년 금년 2월 24일 날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이미 넉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원래 러시아는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눌러가지고 항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또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사항전하는 바람에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넉 달이 지났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간에 한번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쟁이 나기 전인 2018년도에 키이우와 그리고 그 주변 전적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21세기에 저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과정에 있어 1991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나 기타 다른 인터넷 매체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국가였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크라이나 그러면 미녀의 나라 그리고 유럽의 빵 바구니 이처럼 넓은 평원지대에서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한 4,500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죠. 굉장히 큰 나라죠. 크죠. 그리고 영국민 개인 소득은 한 4,000불 정도로 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면적으로 따지면 유럽에서 러시아 빼놓고는 가장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농사가 잘 되고 토양이 좋고 또 평야지대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고 소련이 붕괴할 때 붕괴하면서 핵무기를 비롯해서 많은 재래식 무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잘 했다면은 저렇게 쉽게 이번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할 때 그때 군사력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군사력은 보면 병력이 육군병력이 한 78만 가까이 됐죠. 전차가 한 6,500대, 그리고 대포가 한 7,200문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군 병력도 한 12만, 항공기가 한 2,800대, 또 해군은 흑해 함대로부터 일부 함정을 인수하는 네.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핵무기까지 또 인수받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재래식 무기라면은 정말 상당한 거죠. 우리 현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보다도 훨씬 많고, 특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예. 핵무기도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는데 예. 왜 그 핵무기를 폐기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국방과 안전 보장에 있어서 어떤 그 강대국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이제 막 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처음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받았을 때는 한 핵탄두가 한 4,800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죠. 네. 소위 말하는 세계 3위의 핵 예, 보유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나 EU 국가로부터 확실히 안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군대 자체를 보는 시각 자체가 세금을 낭비하는 어떤 집단, 이렇게 해서 군축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네. 사실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약화시켰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통계를 보더라도 그 엄청난 그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상당히 빈약한 그런 전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아마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은 물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군사력을 축소한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 시에 그렇게 갑자기 군사력을 축소시킨 경우는 참 그 보기 힘든 예.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예, 결국은 핵무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국방과 안보를 제3자의 손에 넘긴 것이 금년에 이렇게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촉발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을 하나의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2004년부터 2014년, 쉽게 말하면 크림반도 합병이 일어나는 그 시기 10년 동안에 국방부 장관이 9번 교체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빈번하게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으니까 사실은 군사력 건설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었죠. 예, 네. 자료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소련에서 인계받은 수많은 재래식 무기, 특히 그 전차의 경우 밀수출로 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그러한 또 얘기도 봤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은 뭐 그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러시아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는 상당히 사회의 그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여러 번의 민주화 혁명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키우에는 그 전쟁 박물관, 즉 군사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그 아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키우에는 조국 대전쟁 박물관, 구 이제 소련 제국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거죠. 아프간전 추모탕, 크림 전쟁 기념관과 같은 그런 전쟁 기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키우 전쟁 박물관에 가면 2차 세계 대전과 아프간전에 관한 전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키우 자체가 2차 세계 대전 때 그 격전지죠. 네, 독일군과 흔히 이제 키예프 전투, 키예프 맞습니다. 전투죠. 네. 1943년도에 몇백만의 군대가 그곳에서 충돌해서 이제 격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키우 외곽에 가면 2차 세계 대전 별도의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외곽까지 가는데 마이크로 버스처럼 소형 버스로 네. 이렇게 가는데 거의 한 40-50분 정도 타고 갔는데 차비가 네. 제가 그때 계산돼 보니까 한 4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그 대중교통 요금이라든지 이런 저렴하네요. 물가가 쌉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마침 그날은 네. 이제 또 전쟁기념관을 폐쇄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실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외부에 돼 있는 이제 그 전시물을 쭉 네. 살펴봤습니다. 그 전시물의 주 내용은 과거 소련군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네. 이제 전쟁을 했는가, 예. 네. 그 당시에 전쟁 영웅 예. 이런 사람들의 흉상이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림 반도 그 합병에 관해서 예, 그 우크라이나에 기념관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기념관을 못 봤어요. 예.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또 신 교수님 그 보셨네요. 그 예.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 뺏길 때 그 예. 탈취당한 예. 것도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아마 예. 이거를 후손들한테 상기시켜 주려고 그런 모양인데 예. 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네. 그 크림반도 전쟁 기념관은 크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키우 시내에 아마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입구에 그 당시 전쟁에서 전사한 전몰 장병들의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예. 러시아군이 어떤 식으로 강제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했는지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네. 그에 관련되는 또 증거물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받은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군의 무기나 뭐 이런 것도 다 전시되어 있습니까? 예, 아, 돼 그렇구만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제가 몇 년 전에 벨라루스에 가니까 벨라루스의 수도인 그 민스크 시내 중심가에 예. 벨라루스 출신으로서 벨라루스도 이제 소련에서 독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는 소련군의 일원으로서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던 예. 그런 군인들을 추모하는 예. 그런 기념비가 있던데 예.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 기념관에 가면 네. 아프간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기념관이 있어요. 아, 그 안에. 그렇군요. 예, 네, 있고 마찬가지 그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아프간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탑도 네. 하게 되어 있고 예. 제가 거기서 아프간전에 참전하고 온 참전 용사가 네. 자기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추모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략 한 3,000명 이상이 예. 아프간전에서 우크라이나인으로서 네. 전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 키우 시내에서 우연히 우크라이나 시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자기 그 할아버지가 예, 한국 전쟁 때 예. 소련군 군사 고문 단원으로서 평양에 주재했었다고 그러더군요. 예. 혹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기념관에 군사 박물관에 한국 전쟁에 관련된 무슨 전시된 자료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아, 한국 전쟁에 관한 참전 자료들이 예. 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 참 네.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공군으로 많이 참전을 했는데 네. 북한의 내각 회의에서 네. 이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예. 그 문서 네. 김일성이가 직접 서명한 예. 그 문서를 갖다가 전시관에 전시해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한 70여 년 지나고 난 다음 네. 그 먼 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 이 한반도까지 와서 소련군 군복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예. 없을 건데 네. 실제 가면 그 전시 예. 자료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중에도 소련군에 참전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비밀이 그 소련군이 참전했었죠. 이 예. 소련군 조종사들이 미그 15 전투기를 조종해 가지고 예. 중국의 공군 기지에서 출격을 해 갖고 압록강 상공에서 미군의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는 소련군의 참전 사실을 절대 예. 알리지 않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부인을 하고 했는데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김일성이가 소련군 네, 조종사들한테 표창을 했다는 그런 그게 자체가 예. 벌써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 박물관에 근무하는 안내자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설명하기로는 한 4만 명 정도의 소련군이 네. 만주에서 북한군을 지원했고 네. 한 282명 정도가 전사하고 네.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런 자료들도 다 예, 박물관에 있습니다. 있구만요. 예. 네. 우리 한국전 기록을 위해서도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크림 반도 그 합병에 관해서 기념관에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아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민간인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물론 있겠죠. 제가 봐선 군인들은 보지를 못했는데 네. 민간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 전쟁 기념관 입구에 네. 2014년도 크림반도 전쟁 때 집중적인 사격을 받아서 벌집이 된 집차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전시해두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예. 항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예. 거기에 물론 우크라이나 국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집차를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 크림 반도를 그 러시아에서 탈취한 게 공식적으로 탈취한 게 2014년 3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그 크림 반도에도 우크라이나 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 그 어떻게 그 어이없이 한번 예. 제대로 된 전투도 못 하고 그 러시아 군에게 다 항복을 했습니까? 우선 크림 반도에 주둔했던 우크라이나 군 자체가 네. 친러계인 또 병사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예. 소련으로 귀속되기를 바라는 장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전투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우크라이나가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적절히 그 지원해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네. 연고지 위주로 근무하게끔 했습니다. 크림반도 출신 네. 장병 같으면 그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게끔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 예. 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러시아에 대항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당시에 이 키우에서는 뭐 연일 시민 데모가 있었으니까 유로마이단,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뭐 여기저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또 틈타가지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런 그 기회를 이용하자 싶어서 시점을 그때로 잡아서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합병한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그 키우에는 그 군사 박물관 이외에도 역사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 역사 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예. 네. 그 키우 시내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 가면 네.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 네.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쭉 흘러온 역사를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또 보면 예. 코사크 군단에 관한 예. 그 역사물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은 그 아주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던 코사크 네. 기병의 후예였다 네. 예. 하는 그런 게 많이 강조되어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로마이단 네, 그 유로마- 혁명에 네. 관한 예, 네. 그 전시물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역사박물관에 들어가니까 마침 육사 1학년 생도들 거의 뭐 한 4, 50명 정도가 단체 관람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솔해 온 여자 교사였는데 군인은 아니었고 물어보니까 육사에 입교한 그 인원들 몇 명을 데리고 네.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고 이제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 선생님이나 그 생도들과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그 생도들에 대한 결의 자체가 네. 크림반도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잃었고 네. 또 러시아와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체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보니까 대략 따져 보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쯤은 인관해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전쟁에 아마 참전하고 네, 있는 그러겠네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초급 지휘관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관람이 끝나고 나서 얘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 해가지고 뒤에 네. 따라가 보니까 박물관을 나와서
2열 종대로 딱 예. 그 열을 맞춰서 예. 시내를 행진하면서 학교로 돌아가는 네.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 야 어느 나라 국가나 사원 생도들의 교육 예. 그 자체는 비슷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